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엘렌 랭어 지음이고요. 이양원 옮김입니다. 더 퀘스트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마음이 삶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구글과 애플은 왜 직원들에게 마음 챙김을 권했을까? 마음을 놓치면 삶도 놓친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라. 시계 거꾸로 돌리기로 마음의 힘을 입증한 가능성의 심리학,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추천사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우리처럼 대중을 위한 심리학 책을 쓰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가 거인들의 어깨를 딛고 서 있다는 걸 안다. 엘렌 랭어는 바로 그 거인들 중 하나다. 말콤 글래드웰. 심리학 역사상 엘렌 랭어만큼 마음챙김이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끼칠 수 있는 힘을 잘 보여준 이는 없다. 필립 짐바드로. 랭어는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연구에 오랫동안 감탄해온 학계 동료들조차 이런 대담하고 놀라운 결론은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데린벨.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 우리의 잠재력을 가둬놓는 경직되고 수동적이고 반복적인 관습들에 대한 해결책. 랭어는 매혹적이지만 경시되던 현상에 과학이라는 무게를 실어준다. 폭넓은 일반 독자를 끌어당길 만한 생각하게 만드는 읽을거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을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한 법우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방금 뭘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문제없이 일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짓말처럼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무섭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얼빠진 상태가 이런 것인가요? 제가 먼저 답변을 간단하게 하기는, 얼빠진 상태가 만성적으로 변화하면 그렇게 단기 기억 상실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음 놓침의 상태가 오래된 것 같은데 이를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 놓침에서 벗어나 마음 챙김의 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의 개념과 훈련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마음챙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서로 꼽히는 이 텍스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챙김 전반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을 잘 정리한 서문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이번에 25주년 기념판이 새롭게 나오면서 서문을 좀 더 잘 정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문을 중심으로 오늘은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챙김, 가능성의 심리학. 1970년대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이른바 인지혁명이 일어나 학자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연구하던 때에 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과연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지가 궁금해졌다. 수십 년에 걸친 연구 끝에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히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마음 놓침은 도처에 퍼져 있었다. 사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며 겪는 모든 문제는 직간접적으로 마음 놓침에서 비롯된다. 점화 효과에 관한 최근의 사회 심리학 문헌들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주변 환경 속 단서에 따라 움직이는지 알 수 있다. 사람의 정서와 의도, 목표는 아주 작은 입력 자극만으로도 사실상 아무런 인지적 처리 과정 없이 유발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단지 예전에 싫어하던 사람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싫어하기도 한다. 또 우리는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경향이 있어서 함께 심리 실험에 참가한 낯선 이들의 동작을 저도 모르게 똑같이 따라한다. 그뿐이겠는가? 고정관념에 관한 문헌들이 넘쳐나는 데서 보이듯 성별이나 인종 같은 단서 하나가 우리 머릿속에서 온갖 가정을 활성화시키고 그와 어긋나는 정보는 가려버릴 수도 있다.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연구들이 인간이란 능동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환경의 단서에 그저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선 지도 10여 년이 넘은 지금 마음챙김이라는 개념과 그것에 이르는 방법들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책이 발간되고 25년, 마음챙김을 언급하지 않는 매체나 방송을 찾기 힘들 정도다.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기는 해도 내가 보기에 지금 우리는 한창 의식의 혁명을 겪고 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라. 지난 40여 년간 나는 이 혁명의 힘을 보태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든 해왔다. 마음챙김 초판에 소개된 연구들을 토대로 나는 학습, 창의성, 직장, 건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마음챙김 개념을 계속 탐색해왔다. 초판에 소개된 연구 중 널리 반복되어 온 하나는 예전 시대를 재현하여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실험, 이른바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다. 비슷한 실험을 영국, 한국, 네덜란드에서도 실시한 결과 과거로 돌아가기가 몸과 마음의 능력 모두를 증진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나는 이 긍정적인 결과에 고무되어 과거로 돌아가기의 이점을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설해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개했다. 과거를 그대로 재현한 색다른 환경 안에서 지내는 것은 그 자체로 효과가 워낙 강력해서 같은 실험 기간 동안 과거를 회상하기만 한 통제 집단조차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향상되었다. 또 우리는 유방암을 앓는 여성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돌아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참전 군인들을 대상으로도 과거로 돌아가기의 효과를 연구 중이다. 우리의 방식이 옳다는 확신을 얻게 되면 이에 관한 정보 역시 대중에게 공개할 것이다. 주디스 로딩과 공동으로 진행한 요양원 연구. 이 실험에서 핵심은 노인들이 화초를 책임지고 돌보는 것과 같이 신경을 써야 하는 결정을 내리는지 여부였다. 그 뒤로 마음과 몸의 관계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쏟아져 나오게 하는데 일조했다면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는
좀 더 극단적인 심신 이론론을 검증한 연구였다. 그 연구에서 내가 확인하려던 것은 단지 마음이 몸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가 여부만이 아니었다. 마음과 몸을 하나로 간주한다면 연구에서 유용한 사실을 더 많이 밝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답을 얻고 싶었다. 연구 결과는 명확했다.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몸도 있었다. 마음이 온전히 건강한 곳에 있으면 몸도 건강하리라는 것이다. 이 연구는 플라시보 효과와 자연치유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도 실마리를 던져준다. 마인드세트와 맥락의 힘. 심신 이론론을 좀 더 최근에 검증한 실험이 객실 청소원 연구로 연구 대상자는 하루 종일 힘든 육체 노동을 하는 호텔 객실 청소원들이었다. 우리가 처음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운동을 안 한다고 대답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절반의 피험자들에게 그들이 하는 일을 마치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것처럼 생각하라고 지시했다. 예컨대 침대볼을 씌우고 침구를 정리하는 일이 헬스클럽에서 기구를 써서 근력 운동을 하는 것과 같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 한 가지 외에 다른 것들은 변화시키지 않았다. 오로지 마인드세트 하나를 바꾼 결과 실험 집단은 체중, 허리 엉덩이 비율, 체질량 지수, 혈압이 줄었다. 이 모두가 자기 일을 운동으로 여기겠다는 마음의 변화가 작용한 결과였다. 반면 통제 집단에서는 이런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심신 이론론을 검증하기 위한 또 한 가지 시도는 시력 연구였다. 나는 이전의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에서 노인들의 시력이 좋아진 것을 계기로 시력을 연구하게 되었다. 다들 안과에서 스넬렌 시력 검사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흰 바탕에 검은색 글자와 도형들이 있고 아래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그 검사 말이다. 그 검사표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대다수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점이 하나 있다. 조금 있으면 글자가 보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다는 점이다. 시력이 이런 예상에 영향을 받는지 검증하기 위해 우리는 검사표의 위아래를 뒤집어 봤다. 아래로 갈수록 글자가 점점 커지게 만들고 따라서 읽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곧 글자가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예상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다른 예상을 하도록 유도한 결과 실험 참가자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글자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었다. 한편으로 우리는 대다수 사람들이 시력 검사표를 3분의 2 정도 읽어 내려간 지점에서부터 잘 보이지 않을 거라 예상한다는 점에 착안해 검사표의 3분의 1 지점에서부터 시작하는 표를 하나 만들었다. 이 경우 3분의 2 지점까지 내려오면 일반적인 표의 같은 지점에 비해 글자가 훨씬 작아진다. 실험 결과 이번에도 사람들은 이전보다 글자를 더 잘 봤다. 시력에 관한 또 다른 일련의 실험에서 우리는 어떤 책에서 뽑아낸 글을 세 집단의 사람들에게 읽혔는데 한 집단에게는 문장 속의 모든 A자 크기를 바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작게 만든 것을 줬다. 두 번째 집단에게는 같은 식으로 이를
작게 인쇄한 자료를 줬으며 세 번째 집단은 원래의 활자 크기로 읽었다. B, C, K이나 P, L, C, E 또는 B, R, E, K 같은 단어를 읽는다고 상상해보라. 얼마만큼 읽다 보면 점이 A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점을 A 또는 E로 보도록 훈련받고 나서 참가자들은 일반적인 시력 검사를 받았다. 그들은 검사표에서 훈련받은 글자가 거의 안 보일 만큼 작아도 읽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글자들도 아주 작은 크기일 때까지 읽을 수 있었다. 시력 연구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하다가 나는 병원의 몇몇 진료 관행이 얼마나 이상한지를 새삼 깨달았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낯선 환경에서 의미 있는 맥락도 없이 흑백의 고정된 글자들을 읽는 것으로 시력을 검사한 다음 시력 수준을 나타내는 수치를 받는다는 것이 내게는 부조리나 다름없어 보인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배가 고프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식당 간판이 더 빨리 눈에 들어온다. 나는 대상이 움직이고 있을 때와 정지되어 있을 때 각기 다르게 보인다. 나는 어떤 색들을 다른 색들보다 더 잘 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시력이 다른 모든 것이 그렇듯이 하루 중에도 그때그때 달라서 어떤 때는 다른 때보다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숫자는 사물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고정시키지만 사물은 늘 변화한다. 자신의 시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치를 받는 순간 우리의 예상 또는 기대는 돌에 새기듯 견고하게 고정되어 버린다. 마음 챙김의 관점에서 보자면 다른 검사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시력에 관한 이런 연구들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인간이 멈추지 않고 한 번에 달릴 수 있는 최장 거리는 얼마인가? 마라톤 코스가 약 42km라는 걸 아는 학생들은 일단 그 숫자에서 시작한다. 그런 다음 아마도 인간이 아직 한계에 도달한 적이 없을 거라 추측하면서 51km 언저리의 숫자를 답으로 내놓는다. 자, 멕시코 코퍼 캐니언의 타라후마라족은 최장 320km를 달릴 수 있다. 우리가 마음 챙김 상태라면 과거 경험에서 나온 한계가 반드시 현재의 경험을 결정한다고 추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것이 지식이든 아니면 개념이든 아니면 고정관념이든 아니면 자기를 바라보는 마인드세트든 상관없이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버리면 우리는 마음 챙김 상태가 아니라 마음 놓침 상태로 나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건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서 이제 시계 거꾸로 돌리기 훈련, 실험 이런 것들인데요. 아주 유명한 실험이죠. 예를 들면은 응답하라 1994처럼 1950년대에 똑같은 조건의 거리, 가구, 디자인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꾼 세트장이 있는데 거기에 노인들이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한 일주일 정도. 그러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노인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80대다. 그러면은 1950년이면은 30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0대의 젊은이들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젊은이들처럼 건강이 회복된다. 시력이 좋아진다. 이런 이 연구 결과들이 묘사된 연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반복되어서 실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계 되돌리기 훈련이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처음으로 고안했던 그리고 세계에 소개했던 실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 챙김과 마인드 세트, 고정관념 이런 부분과의 연결성도 봐둬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마음 챙김과 건강, 고통을 벗어나는 전략. 마음 챙김에는 건강 증진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전략이 있다. 맥락에 주목하기와 가변성에 주목하기다. 맥락은 극적인 차이를 낳을 수 있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들에서 봤듯이 우리 자신이 활기차고 건강하다고 느꼈던 시절을 재현함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두 번째 전략은 가변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우리 몸의 증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면 지금은 통제할 수 없다고 여기는 만성 질환들을 좀 더 통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증상이 언제 호전되거나 악화되는지 알아차리고 그 다음으로 왜 그럴까를 떠올려 보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첫째, 그 증상이 늘 있었다고 생각해 왔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는다. 둘째, 왜 특정 상황에서 증상이 더하거나 덜한지 생각해 봄으로써 상황을 통제할 가능성이 생긴다. 근원적인 원인을 찾는 일은 그 자체로 마음챙김이고 따라서 해답을 얻든 얻지 못하든 간에 상태가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된다. 건강의 마음챙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만성적인 질환에 특히 효과적이다. 우울증을 예로 들어보자. 사람들은 자신이 우울증 상태일 때는 시종일관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가변성에 마음을 열고 주의를 기울여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 깨달음 자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기분이 더 나빠지거나 좋아지는 특정한 순간이나 상황들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밥이라는 인간이랑 통화할 때마다 스스로 하찮아지는 기분이 든다면 해결책은 뻔하지 않을까? 가변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관련해 우리의 최근 연구 중 몇 가지는 연구 대상자가 임신한 여성들이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임신 기간 동안 경험하는 감각의 변화에 의식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나서 임신 기간 동안 작성된 자기보고와 질문지들을 분석한 결과 마음 챙김으로 주의 기울이기 훈련을 받은 뒤로 행복감이 뚜렷이 증가하고 불편감이 감소했음이 드러났다. 또 랭어 마음챙김 척도에서 대체로 마음챙김 상태인 것으로 평가된 여성들의 아기가 더 높은 아프가 점수,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척도 아프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마음 챙김의 수행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맥락 자체를 바꿔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문제의 가변성이라고 하는 건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원래 가능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병이 있으면 그 병이 지속되고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24시간 내내 이어진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또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이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그 문제가 호전되고 해결되는 것, 이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워진다. 마음 챙김을 적용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됐습니다. 다른 주제를 또 읽어드릴게요. 마음 챙김과 창의성,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보통 우리는 일에서든 예술에서든 창의성과 혁신이 몇몇 소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영역이라고 여긴다. 마음 챙김은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에 초점을 맞추게 함으로써 창의성을 촉진할 수 있다. 마음 놓침이 어떤 경우에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반증적인 예로 한 회사를 들어보자. 그 회사는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으나 결국 얻은 건 접착이 그다지 잘 되지 않는 물질이었다. 그냥 실패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3M의 기술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이 접착제만큼 잘 붙지 않는 그 결과물의 속성을 활용해 포스트잇을 만들었다는 건 이제 유명한 일이다. 마음 놓침이 수많은 노력의 발목을 잡는 과정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 첫째, 우리는 지나치게 경직된 목표를 세워놓고 노력을 시작한다. 둘째, 노력하는 도중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걸 지레 실패라고 여긴다. 그리고 셋째, 그 결과물을 쓸모없는 것이라고 단정해버린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아주 기본적이고 부주의한 실수 중 하나는 어떤 제품이나 물건에 붙인 명칭을 그 물건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시장에서 실패한 제품들을 줬다. 한 집단에게는 실패한 제품을 보여주며 그들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다. 대다수는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겠다고 답했다. 두 번째 집단에게는 그 실패한 제품, 예컨대 잘 붙지 않는 접착제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번에는 몇 사람에게서 꽤 혁신적인 대답이 나왔다. 세 번째 집단에게는 그 물건의 원래 목적을 언급하지 않은 채 물건의 속성들을 소개했는데 더욱 많은 사람이 창의적인 제안들을 내놓았다. 이처럼 우리가 명칭, 개념, 이렇게 정해진 명칭과 개념에 사로잡혀서 마음 놓침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스스로 이 명확한 한계의 테두리를 만들게 된다. 이런 특성을 보여주고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마음 챙김의 힘이고, 그럴 때 창의성은 나오게 된다. 이런 언급입니다. 마음 챙김의 실체, 어떤 것이라도 재미있어질 수 있다.
어떤 일을 하면서든 마음 챙김 상태를 유지하려 노력한다는 것이 몹시 피곤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내가 강연하면서 우리가 사실상 늘 마음 챙김 상태여야 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몸서리를 친다. 그만큼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 생각에는 마음 챙김 상태로 있기가 힘든 게 아니라 불안 섞인 자기평가가 더해지기 때문에 힘들어 보일 수 있다.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은 스트레스를 낳고 스트레스는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마음 챙김은 그렇지 않다. 마음 챙김 상태일 때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하는 활동에 빠져든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온전히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여행을 생각해보자. 여행을 가면 우리는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들을 눈에 담는다. 육체적으로 고될 수는 있지만 동시에 큰 즐거움이기도 하다. 우리는 한 연구에서 사람들을 두 집단으로 나눈 뒤 양쪽 모두에게 똑같이 만화의 평점 주기라는 과제를 줬다. 한 집단에게는 그 과제를 일이라고 알려줬고 다른 집단에게는 놀이라고 소개했다. 앞의 집단은 과제를 하는 동안 자꾸 딴 생각이 들었고 재미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같은 과제를 게임처럼 접근한 집단의 경우에는 그 경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즐겼다. 여행을 하거나 이를 놀이로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음 챙김이 본질적으로 즐겁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느낀다. 유머도 같은 효과가 있다. 모두가 내 농담을 재미있어 하는 건 아니니까 특정 농담을 예로 들진 않겠다. 대신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농담을 듣고 웃었을 때 왜 웃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 농담의 결정적인 대목을 듣고 바로 다음 순간 처음 언뜻 들은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음을 불현듯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마음 챙김의 순간을 경험한 것이다. 마음 챙김 상태에서 기분이 좋다는 사실이야말로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1977년에 내가 마음 놓침과 마음 챙김에 관한 글을 썼을 때 몇몇 사람은 그 두 개념을 자동 처리 대 통제 처리와 같은 것으로 강조했고 이후 그에 관한 글들도 나왔다. 요즘은 시스템 1 사고 대 시스템 2 사고라고도 알려져 있다. 시스템 1은 자동 처리이고 시스템 2는 본질상 통제 처리다. 피상적으로 보면 그것들은 내가 오랜 기간 연구한 두 개념과 동일해 보였다. 그러나 통제 처리와 마음 챙김은 크게 다르다. 심지어 자동 처리와 마음 놓침도 다르다. 자동 처리가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마음 놓침은 과거에 처음 접했던 정보가 원인이 되어 비자동적 방식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언젠가 친구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포크가 접시 옆 틀린 쪽에 놓여 있었다. 난 마치 자연의 법칙이라도 어긋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왜 그런 별것도 아닌 일에 신경이 쓰이는지 자문하던 나는 어릴 적 엄마에게 포크는 접시 왼쪽으로 가는 거야 라는 말을 들었다는 걸 깨달았다. 어머니가 한 말은 그게 다였는데 그 말씀이 무려 지금까지도 내 반응을 결정해왔다.
마음챙김은 통제 처리가 아니다. 시험을 위해 정보를 암기하는 일이나 세 자리 숫자에 네 자리 숫자를 곱하는 일 같은 통제 처리는 대개 사람을 지치게 한다. 암기나 곱하기는 대개 마음 챙김이 아니라 마음 놓침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려고 시도한다면 곱하기와 암기도 마음 챙김 활동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일은 드물다. 어떤 활동을 마음 챙김 상태로 하려면 참신함이라는 요소가 도입되어야 한다. 물론 거의 모든 활동은 마음 챙김 상태로 곧 마음을 열고 주의를 기울여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 한 연구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각자가 싫어하는 활동을 하게 했다. 미식축구 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식축구를 보게 했고, 고전음악이라면 질색하는 사람들에겐 고전음악을 듣게 했고, 예술 관람을 내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림들을 보며 시간을 보내게 했다. 각 경우마다 우리는 사람들을 네 집단으로 나누었다. 한 집단은 단지 그 활동만 했고, 한 집단은 그 활동에서 새로운 것 하나를 알아차리라는 지시를, 한 집단은 새로운 것 세 가지를 알아차리라는 지시를, 마지막 집단은 새로운 것 6가지를 알아차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실험 결과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많이 알아차릴수록 그 활동이 더 좋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따분함이 마음 놓침과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것이라도 재미있어질 수 있다. 마크 트웨이는 미시시피 강의 추억에서 미시시피 강을 내다보며 이렇게 말한다. 긴 시간이 흐르자 강의 수면은 멋진 책 한 권이 되었다. 그 책은 무지한 승객에게는 사어일 뿐이었지만 내게는 마치 목소리를 내어 말하는 것처럼 또렷하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비밀들을 들려주며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말해줬다. 이제 마음 챙김의 특징이 거의 모든 것을 재미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 챙김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호흡 불호의 대상과 상황, 조건들이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마음 챙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공통점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경험의 대상일 뿐이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래서 불교 경전에는 자주 그런 언급들이 나옵니다. 마음 챙김 수행을 하는 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프면 아픈 것을 그냥 경험한다. 아픈 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아픈 것을 어떻게 호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 아픔을 대상으로 해서 알아차림, 마음 챙김의 훈련을 한다.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역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 그 안 좋은 상황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음 챙김의 영역이 아니라 지혜의 영역이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까지도, 부정적인 생각, 번뇌에 사로잡힌 마음, 그 모든 것까지도 그냥 대상으로 삼아서 마음 챙김을 한다. 그것을 그냥 경험한다. 이렇게 안 좋은 것들까지도 마음 챙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데 좋은 것, 좋았던 것, 그저 그런 대상들,
이런 대상들을 마음챙김의 대상으로 삼아서 마음챙김을 이어나가는 훈련들을 한다면, 저는 이제 흔히 그런 표현들을 썼어요. 뭐라 그랬었냐면, 세상이 흑백 사진에서 총천연색 사진으로 살아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감각기관이 훨씬 더 예리해지고, 그리고 지성의 활동이 훨씬 빨라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감정의 기쁨도 훨씬 더 강렬해집니다. 훨씬 더 자신의 인지기관의 능력을 확고하게 더 높은 레벨로 끌어내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챙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이 이론상 즐거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마음챙김의 가장 기본적인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을 주신 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종종 그 거짓말처럼 기억이 안 나는 순간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마음 놓침이 지속될 때, 만성적으로 이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티가 안 난다고 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에요. 만성적으로 마음 놓침이 이어지고 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직장이 재미없을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직장에서 하는 일이 너무 숙련된 상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좀 리프레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일을 새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참신하게, 의도를 가지고, 마음챙김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책 마음챙김 전반에 대한 내용들이 잘 소개되어 있어요. 물론 마음챙김 수행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들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마음 놓침의 단점과 현상들을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고, 그리고 마음챙김의 이익과 마음챙김의 효과를 역시 이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음챙김 수행 실전 연습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마음챙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마음 놓침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인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마음 놓침 상태에서 벗어나 마음 챙김 수행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칠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